성경책 속 쪽지,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어느 여인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969년 가을,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황금빛 들녘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일렁이고 마을 어귀의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그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재봉틀 페달을 밟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9의 영숙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중학교까지만 나왔지만 손재주가 남달라 16살부터 재봉 기술을 익혔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막 10년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월급에 보탬이 될 요량으로 동네 부인들의 옷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단추 달기, 지퍼 교체, 간단한 수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쌀 한 가마니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6살 민수가 마루에 앉아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영숙은 재봉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솥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를 때쯤 4살 지연이도 낮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은행에서 일하시잖아. 저녁에 오실 거야. 남편 박성호는 마을 유일한 은행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평을 들으며 1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박석이라 부르며 신뢰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청렴함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성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숙은 밥상을 차리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엔 다정했습니다. 손을 잡고 강가를 걷기도 하고 장날이면 엿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그런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었고 성호는 퇴근 후에도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영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엔 아내를 때리는 남자, 도박에 빠진 남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영숙은 갑자기 찾아온 편두통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부엌 찬장을 뒤졌지만 진통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성호가 약을 책상 서랍에 두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무 서랍을 열자 만년필, 서류 몇 장, 그리고 검은 표지의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서랍을 뒤졌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으려다가 문득 성경책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책등이 안쪽으로 향해 있었고 모서리가 서랍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남편은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중간쯤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쪽지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없애라. 영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쪽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진, 은행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상사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영숙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진실을 알면 없애라.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없애라는 걸까요? 왜 은행장이 남편에게 이런 쪽지를 남긴 걸까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편두통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두려움이 채웠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다시 성경책 속에 넣고 책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책이 비스듬히 놓였지만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선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줄어든 대화, 방문을 잠그고 무언가를 태우던 밤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숙은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은 아빠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성우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표정, 손짓,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성우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쪽지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없애라.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고 가을밤의 찬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쪽지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평소처럼 재봉일을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쪽지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면 없애라. 영숙은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외출 빈도, 전화 통화 내용.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성실한 은행원이었고 조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대전 본점에 다녀와야 해요. 늦으면 내일 아침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두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왼쪽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꺼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35만 원. 영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35만 원. 남편의 석 달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펼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지난달이었고 장소는 대전의 한 보석상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준 거지? 영숙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는 은반지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다이아 반지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전시 중구 은행동 47-3. 영숙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아이들을 이웃집 밖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녁까지 돌아올게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애들은 내가 볼게. 영숙은 장날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대전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고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메모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전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길을 물어가며 은행동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2층짜리 연립주택이 나왔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47-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 이 집이 이마리 시댁 맞나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이마리예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려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마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내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마리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걸? 제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당신 남편이? 박성호요. 이마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수증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주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이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영숙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이마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요. 성호 씨가 출장 올 때마다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결혼한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이마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습니다. 아이는 언제 태어나요? 다음 달이요. 성호 씨는 알아요? 네. 결혼하자고 했어요. 곧 모든 걸 정리하고 새 출발하자고.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와 아이들을 버리고 첫째 주 목요일마다 오나요? 네, 어떻게 아세요? 출장이 그날이거든요. 이마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조심하세요. 몽, 저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집에 돌아온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박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쪽지 외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쪽 페이지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영숙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 책상, 이불장. 열쇠가 맞는 곳을 찾았습니다. 책상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평소엔 잠겨 있던 곳.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엔 금속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가짜였습니다. 그 밑엔 항공권 2장, 아르헨티나행이었습니다. 출발일은 2달 뒤였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마리가 쓴 것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새 삶이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은행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영숙은 회계를 잘 몰랐지만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액이었습니다. 수백만 원. 횡령이구나. 영숙은 상자를 닫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은행 돈을 빼돌렸고 내연녀와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쪽지의 의미도 이제 분명했습니다. 은행장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영숙은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열쇠를 성경책에 도로 끼워 넣었습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영숙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점 회의가 길었다는 둥, 길이 막혔다는 둥.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않기로, 소리 지르지 않기로, 대신 증거를 모으기로, 남편이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무너뜨리기로. 영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밥을 먹는 그 사람. 1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 내일도 출장 있어요? 아니요. 당분간은 없어요. 그렇군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빛 아래 그녀의 마음도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다음 날부터 영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티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봉일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성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것도, 식사 때마다 손이 떨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복사해서 당국에 넘기는 것.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를 사야 했고 문서를 복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봉 일감을 늘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동네 부인들에게 찾아가 일감을 부탁했습니다. 요즘 애들 학용품 살 돈이 모자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옷을 맡겼습니다. 영숙은 일주일 만에 2만 원을 모았습니다. 재봉일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갔습니다. 시장 한쪽 골목에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있나요? 문서 같은 걸 찍을 수 있는 거요. 사진관 주인은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문서요? 무슨 용도신지. 친정 서류를 보관하려고요. 원본은 동생이 갖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주인은 선반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게 제일 작아요. 15,000원입니다. 필름은요? 300원이요. 영숙은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주인은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거리, 초점, 셔터. 영숙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카메라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그녀는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문서를 하나씩 펼쳐 바닥에 놓고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을까봐 여러 번 찍었습니다. 여권, 항공권, 은행 장부 모두 25장을 찍었습니다. 필름을 다 쓰고 나서야 상자를 도로 넣었습니다. 영숙은 필름을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사진관에 갔습니다. 현상 부탁드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할게요. 사흘 뒤 사진이 나왔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받아 구석에서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복사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사기는 읍내 관공서에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신분을 밝혀야 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영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장 입구의 문구점이 떠올랐습니다. 문구점 주인 최 씨는 과거 읍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사기를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문구점에 갔습니다. 지연이는 색연필을 보며 신기해했고 민수는 공책을 뒤적였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하나씩 사주고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복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복사요? 몇 장인데요? 20장 정도요. 급한 건데 읍사무소는 오늘 쉬어서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쪽으로 오세요. 영숙은 아이들을 가게에 남겨두고 안쪽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복사기가 있었습니다. 최 씨가 전원을 켰습니다. 뭘 복사하시는데요? 친정 서류요. 혹시 몰라서 사본을 만들어 두려고요. 영숙은 사진을 하나씩 복사기에 놓았습니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최 씨는 복사되는 내용을 흘깃 보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은행 서류 아닌가요?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친정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영숙은 돈을 냈습니다. 사장님,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집안일이라서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은 복사본을 봉투에 넣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읍사무소 앞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표를 사고 큰 봉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사본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충청도 은행에서 횡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장 이동진과 회계 담당 박성호가 공모하여 거액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증거를 동봉합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이어야 했습니다. 영숙은 봉투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은행감독원 감사부 최경사 귀하. 최경사는 작년에 한 번 마을은행을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온 감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영숙은 우체국에 갔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등기로 보내주세요. 서울까지는 이틀 걸립니다. 괜찮아요. 영숙은 영수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할 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저녁에 봐요. 남편이 사라진 뒤 영숙은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껏 참았던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만약 감사관이 믿지 않으면, 만약 은행장이 먼저 손을 쓰면, 하지만 영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민수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안 울었어. 양파 썰었더니 매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씻겼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기를, 감사관이 움직이기를, 진실이 드러나기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재봉질을 계속했습니다. 손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이들과 잠시 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곧 끝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녀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남편도 잠들었습니다. 영숙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일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길을 따라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매일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재봉일을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영숙은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큰돈이 들어와요. 본점에서 지원금이 오거든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전 10시쯤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밖 할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은행에 서울서 사람들이 왔대. 경찰차도 있고.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 다들 은행 앞에 모여 있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 봐주시면 제가 다녀올게요. 영숙은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양복 입은 남자 셋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래? 서울에서 온 감사관들이래. 무슨 일인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은 구석에 서서 은행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은행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말도 안 돼. 은행장 이동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2이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동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진은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시 은행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성우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은행장님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변명은 조사받으면서 하시오. 경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군중 속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성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2대의 경찰차가 출발했고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석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횡령이래. 은행 돈을 빼돌렸대. 세상에 그렇게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박 할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성우가 잡혀갔다던데? 네. 어쩌면 좋아. 애들은 어떡하고?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는 괜찮을 거예요.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돌아오면 누군가 돌을 던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아빠가 도둑이래요. 영숙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재봉 일감도 끊겼습니다. 아무도 범죄자의 아내에게 옷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어. 일주일 뒤 영숙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살이를 팔고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갈 거야.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아빠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볼 수 없을 거야. 어느 토요일 아침, 영숙은 아이들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방 2개와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친구 정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이었던 정분은 서울에서 작은 의상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서울에 웬일이니? 말하자면 길어. 당분간 신세 좀 져도 될까? 그럼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정부는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과 함께 정분의 의상실 위층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정분의 의상실에서 일했습니다. 재봉 솜씨가 좋아 금방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의상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이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갈 데가 없어요. 성호 씨가 감옥에 가고 집주인이 쫓아냈어요. 영숙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아기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작고 무고한 얼굴, 아무 죄 없는 생명. 들어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말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일단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영숙은 수건을 건네고 마른 옷을 꺼냈습니다. 이마리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는 잘 키워요. 그게 당신이 할 일이에요. 네. 그럴게요. 며칠 뒤 영숙은 이마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해요. 이 의상실 확장할 생각이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제가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야죠. 이마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창밖엔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이마리가 함께 키운 의상실은 아틀리에 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은 아니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러운 솜씨와 합리적인 가격 덕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영숙은 디자인과 재단을, 이마리는 마무리와 손님 응대를 맡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발은 잘 맞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자랐습니다. 민수는 이제 10살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지연은 8살 엄마를 따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마리의 아들 찬호는 3살 형과 누나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형아, 같이 놀자. 지금 숙제해야 돼. 나중에. 누나는요? 누나도 그림 그리고 있잖아. 찬호는 실망한 얼굴로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마리는 아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엄마랑 놀자. 의상실 한쪽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책꽂이 하나, 장난감 상자 하나.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숙은 재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한숨 돌려. 너무 무리하지 마. 고마워. 영숙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정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응,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 실력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여름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성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개봉했습니다. 영숙에게 오랜만이요. 아이들은 잘 있소? 이곳에선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 답답하오. 내가 저지른 일을 변명할 생각은 없소.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소.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소.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출소하면 한번 보고 싶소. 성호.
영숙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덤덤했습니다.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으니까요. 대답 안 할 거야? 이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이마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성호에게서 편지를 받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학에 관심이 많아 기계를 만지고 조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연은 미술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엄마의 일을 도우며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찬호는 초등학생이 되어 형과 누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의상실도 확장되었습니다. 직원 2명을 고용하고 매장도 넓혔습니다. 영숙과 이마리는 동업자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때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서로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여기 단추는 이렇게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 내 생각엔 이쪽이 더 실용적인데. 그럼 손님한테 물어볼까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978년 가을, 성호가 출소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의상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왔구만. 오래간만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마리는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어. 그래요, 건강한가? 잘 크고 있어.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어진 의상실, 정돈된 작업 공간, 벽에 걸린 상장들. 영숙이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당신 혼자 이만큼 했소? 혼자 아니야. 이마리 씨랑 같이 했지. 성우는 이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마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영숙을 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이젠 미안해도 소용없어. 알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고 싶으면 봐. 단 아이들이 원할 때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아빠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뒤에 숨었습니다. 찬호는 누군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컸구나. 당연하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걸요.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성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은 아빠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성호는 아이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다시 오겠다. 그러세요.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와요? 아마도. 너희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면 돼. 전 괜찮아요. 형은요? 지연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영숙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이마리도 곁에 섰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래된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진실을 알면 없애라. 죽음의 경고였던 그 문장.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짐이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입니다. 영숙은 쪽지를 불에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아이들은 웃을 것이고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을 따라 바늘이 움직이고 실이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꿰매듯 영숙은 자신의 삶을 한 땀 한 땀 다시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